반갑습니다. 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2022년도 노벨 경제학상 세 사람의 공동 수상자 벤 버넨키,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필립 디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분의 연구가 금융위기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보죠. 첫 번째, 왜 이 세 명이 동시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까? 입니다. 얼핏 보면 각자 다른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함께 수상하게 된 걸까요? 네, 그 점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뭐랄까, 개별 연구는 맞는데요.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위기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큰 주제 아래에서 이분들의 연구가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공통된 주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노벨위원회는 이 세 분 덕분에 우리가 금융 위기의 본질, 특히 은행의 역할이라든지 또 정부 개입의 필요성 같은 걸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평가한 거죠. 특히 다이아몬드와 디빅 교수의 그 유명한 1983년 은행 모형하고 버냉키 의장의 대공황 연구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딱 맞물리면서 아주 강력한 설명틀을 제공했어요. 단순히 그냥 이론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왜 정부가 은행을 구제해야 하는가 같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준 셈입니다. 경제학이 실제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현실과 맞닿아 있는 연구네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갑작스럽다고 느꼈는데요. 그럼 두 번째, 2008년 금융위기의 그림자, 그 이전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이분들 연구에서 좀 미리 경고음 같은 게 있었나요? 아, 정확합니다. 사실 버냉키 의장은 이미 1980년대에 대공황 연구를 하면서요. 은행 파산이 그냥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밝혔어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돈줄, 그러니까 신용이 마르게 되고 그러면 실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디빅 교수는 그 1983년 논문에서 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뱅크런 현상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친 거죠. 겉보기엔 멀쩡해도 어떤 조건에서는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살얼음판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했던 게 이분들이 수십 년 전에 분석했던 그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한 모습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버냉키 의장은 당시 연준 의장으로서 자기 연구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에 직접 나설 수 있었던 거고요. 와, 이론이 정말 현실 정책으로 바로 이어진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럼 세 번째, 세 경제학자의 성장 배경과 만남은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중요한 연구를 하신 분들인데 서로 좀 다른 길을 걸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직접 같이 연구를 진행하신 적은 없어요. 버냉키는 조지아 출신으로 하버드랑 MIT에서 거시금융, 특히 대공황 역사를 깊게 팠고요. 다이아몬드는 시카고 출신인데 MIT랑 예일에서 금융시장과 정보경제학을 연구했고, 디빅은 컬럼비아대 출신으로 금융경제학, 특히 은행 이론 자체에 집중했죠. 아, 전공 분야가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그렇죠. 출신 배경이나 주력 분야는 달랐지만 이분들의 연구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디빅 교수가 은행 하나하나가 왜 불안정할 수 있는지 좀 미시적인 측면을 밝혔다면 버냉키 의장은 그런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경제 전체에 어떤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 거시적인 그림을 보여준 거죠. 아하. 그래서 물리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금융 안정성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문제의식 앞에서 이분들의 지성이 만났다, 뭐랄까 지적 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파고든 질문, 네 번째, 은행은 왜 존재할까? 이들이 주목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은행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죠. 다이아몬드와 디빅 교수는 은행이 단순히 돈을 맡아두는 창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은행은 두 가지 중요한 긴장을 관리하는 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인데요. 쉽게 말해 누가 신용이 좋은지 은행이 개인들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네. 다른 하나는 유동성 수요. 그러니까 예금자는 언제든 돈을 찾고 싶어 하는데 은행은 그 돈을 장기 대출 같은 데 묶어두잖아요. 이 시간적인 불일치, 이걸 만기 불일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긴장을 은행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중개하지만 바로 그 구조 때문에 어떤 시스템적인 위험에는 노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효율적인 만큼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죠. 버냉키 의장은 은행을 신용 창출 엔진이자 실물 경제와의 연결고리로 봤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기업과 가게에 자금이 공급되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 엔진이 멈추면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걸 대공황 연구로 확실히 보여줬죠. 결국 은행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자금 관리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과 성장에 필수적인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의 기반? 은행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군요. 그럼 이제 5번째. 다이아몬드 디빅 모형, 뱅크런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금자들이 갑자기 은행으로 막 몰려가는 그 현상 말이에요. 네, 그 1983년에 나온 다이아몬드 디빅 모형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공포에 빠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줬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요? 좀 의외인데요? 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만기 불일치에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맡기지만 은행은 그 돈 대부분을 장기 대출 같은 곳에 이미 내보냈거나 투자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저 은행 좀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빼가기 전에 내 돈부터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각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문제는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멀쩡했던 은행도 진짜로 지급할 돈이 바닥나서 파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안감이었을지 몰라도 모두의 합리적인 행동이 모여서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은 예금보험제도라든지 중앙은행이 마지막에 돈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 역할 같은 금융 안정장치가 왜 꼭 필요한지를 이론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6번째, 벤 버냉키의 위기 실험실, 대공황과 금융 시스템 분석. 이걸 좀 보죠. 흔히 대공황이 왜 그렇게 길었냐 하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버냉키는 1930년대 미국 데이터를 정말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은행 시스템이 줄줄이 무너진 게 이게 단순히 위기의 뭐랄까 결과물이 아니라요. 결과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위기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고 또 오래가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이걸 증명해낸 거죠. 아, 원인이었다. 그렇죠.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으니까 기업이나 가게의 돈줄이 딱 막혀버리는 이른바 신용경색이 발생한 겁니다. 신용경색이요? 네, 이게 멀쩡한 기업들까지 자금난으로 쓰러지게 만들고 소비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옛날 얘기 분석이 아니고요. 네네. 왜 금융 시스템 안정이 경제 전체에 중요한지, 그리고 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왜 나서야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역사적 근거가 된 거예요.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면요, 앞에서 잠깐 나왔던 다이아몬드랑 디빅 이론은 이런 무서운 뱅크런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했나요? 7번째 주제네요. 뱅크런을 막는 법. 네, 정확해요. 다이아몬드 디빅 모델이 보여준 게 각자 자기 돈 먼저 찾겠다는 거 합리적인 행동이 모이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죠.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아, 예금보험 같은 거요? 맞습니다.
정부가 일정 한도까지는 예금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만 돈 못 찾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 자체를 없앨 수 있잖아요. 미국 FDIC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이에요. 이건 그냥 심리 안정을 넘어서 진짜로 돈이 급한 은행에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파산을 막는 거죠. 실질적인 소방수 역할. 아,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그때 연준이 했던 역할이 바로 이거죠. 사실 청취자분들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도 다 이런 이론과 제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감을 없애는 방패, 다른 하나는 진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아,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8번째로 넘어가서 노벨위원회가 왜 딱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론을 만든 다이아몬드와 디빅, 그리고 역사 분석이랑 실제 정책 경험이 있는 버냉키, 이 조합으로 상을 줬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핵심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그것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노벨위원회는 이 세 분의 연구가 뭐랄까 서로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다고 봤어요. 금융위기가 왜 생기는지, 은행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는 평가죠. 아,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네, 다이아몬드랑 디빅이 금융 시스템이 원래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 그리고 그걸 해결할 방법의 이론적 뼈대를 만들었다면 버냉키는 그걸 이제 대공황이라는 실제 역사로 증명하고 또 정책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론과 실제를 연결했군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이걸 넘어서서 금융 안정성이라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 이걸 아주 높이 평가한 겁니다.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믿고 쓸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이런 학문적 기여가 있다, 이런 의미죠. 아, 이론과 현실, 과거와 현재를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기여였네요. 자, 9번째는 이 연구들이 학계, 특히 금융경제학에 미친 영향인데요. 학문적 지지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그 정도로 파급력이 컸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그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지각 변동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경제학 주류에서는 금융이라는 걸 좀 부수적인 걸로 봤어요. 실물 경제를 그냥 비추는 거울 정도?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분들 연구 이후로는 금융 시스템, 특히 은행이나 정보 문제, 신용이 들고 주는 문제 같은 것들이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다. 이런 인식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거시경제 모델이나 금융기관 연구, 또 경제 역사 연구 방향 자체가 크게 달라졌고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많이 바뀌었죠. 요즘 우리가 경제 뉴스 볼 때 금융시장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도 다 이런 학문적인 흐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10번째 주제입니다. 이 이론들이 그럼 실제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준이나 IMF, 다른 나라 정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이 있다고요? 네, 아주 직접적입니다. 이론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정책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제일 확실한 예는 역시 벤 버냉키 본인이죠. 아, 그렇죠. 직접 의장이었으니까. 네, 연준 의장 시절에 본인이 연구했던 그 대공황 교훈을 바탕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과감한 정책들을 썼잖아요. 양적 완화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막 국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QE,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런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실행한 게 대표적이고요. 또 IMF 같은 국제기구도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평가하고 각국의 정책 조언을 할 때 이분들 이론을 중요한 툴로 사용하고 있어요. IMF에서도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금자 보호자도가 강화되고 은행들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규제가 도입된 것도 다 이 연구들이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제도나 금융위기 대응 시스템에도 그 영향이 당연히 녹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요? 그럼요. 결국 이분들 연구는 그냥 학문적인 성과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정책의 기둥이 된 셈입니다. 11번째 제목. 네, 지난번까지 저희가 이 세 분 연구의 중요성을 좀 깊게 다뤄봤는데요. 근데 어떤 이론이나 정책이든 비판이 없을 순 없겠죠. 그럼요.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 연구와 정책에 대한 비판점들을 좀 짚어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청취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점은 좀 부족했을 수 있겠다 하고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먼저 그 다이아몬드 디빅 모형부터 보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설명은 참 잘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됐던 소위 그림자 금융 있잖아요. 아, 규제 덜 받는 그런 기반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아주 복잡한 파생상품들, 이런 것들의 역할까지는 모델이 다 포괄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좀 있죠. 뭐 현실은 당연히 모델보다 훨씬 복잡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버냉키 전 의장의 그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이 꽤 날카로웠잖아요. 네, 많았죠. 뭐 월스트리트만 구제하고 일반 시민들은 좀 소외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양적 완화, 돈 푸는 거요? 그게 자산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구제금융 자체가 금융기관들한테 문제 생겨도 정부가 도와주겠지 하는 뭐랄까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 이런 비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결국 다음 위기에 씨앗을 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런 비판들이 결국 정책의 실제 효과가 뭐였냐, 또 그 혜택과 비용이 사회에 어떻게 돌아갔냐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이른바 금융 기술 권력주의에 대한 비판도 빼놓을 수 없고요. 전문가들이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요? 네. 대중적 합의나 이해 없이요. 다만 이제 이런 비판들이 이분들 이론 자체의 가치를 아예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에 적용할 때 생기는 어떤 한계나 예상 못한 부작용, 그리고 좀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12번째, 제목. 네, 그런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연구가 후대에 미친 영향은 정말 컸을 텐데요. 그 다음 세대로는 어떻게 좀 이어졌나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구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디빅 모형은요. 이후에 이제 거틀러, 키오타키, 그리고 우리나라 신현송 교수님 같은 분들에게 영향을 줘서 신용 사이클이나 그림자 금융 연구 이런 쪽으로 막 확장이 됐어요. 더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려는 노력이군요. 네, 맞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죠. 버냉키 여장의 연구도 그럼 마찬가지였겠네요. 그 대공황 연구가 그냥 과거 분석이 아니라 현재 정책에 바로 영향을 준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특히 버냉키 의장이 강조했던 그 신용경색 개념 있잖아요. 이게 금융 문제가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시경제 모델에 금융 변수를 넣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죠. 네네. 맨큐나 크리스토퍼 심스, 우드포드 같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고요. 또 최근에는 아예 개별 금융기관 데이터, 이런 마이크로 데이터나 네트워크 분석 같은 새로운 방법들을 써서요. 금융 불안정성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걸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들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유산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제목. 그 단순히 이론이나 정책을 넘어서요. 혹시 이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좀 철학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 버냉키 의장의 말, 중앙은행은 심리학자이자 소방관이다. 이게 참 인상 깊었거든요. 그 말이 정말 핵심을 짚습니다. 네. 세 분 다 금융 시스템을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기계적인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뭐 신뢰라던가 기대 같은 것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했던 거죠. 심리가 중요하다. 네. 다이아몬드하고 디빅 역시 은행이라는 조직 자체를 본질적으로 신뢰를 담보로 운영되는 곳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 같은 제도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기술적인 안전장치로만 본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어떤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다 할 거다. 이런 시장 만능주의랑은 좀 거리가 있네요. 오히려 제도의 역할을 강조한 거고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물론 효율적일 때도 있지만 절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뭐 정보 비대칭이나 공포 심리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패닉 상태가 오니까. 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면 잘 설계된 제도가 꼭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 이런 공통된 시각이 있었던 거죠. 경제학을 그냥 이론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 문제를 푸는 도구로 보고 기술적인 해법 찾기 전에 먼저 인간 심리나 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중시한 겁니다. 청취자께서도 경제 현상 보실 때 이런 심리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 보시면 훨씬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4번째 제목.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뭐 핀테크다, 블록체인이다, AI다 해서 금융 환경이 진짜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시대에도 이 수십 년 된 이론들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게 참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분들의 핵심 통찰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의 본질은 결국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신뢰에 있거든요. 자,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네. 그 스타트업 전문 은행이었죠? 네, 그런데 불안 심리가 SNS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예금 인출 사태, 그러니까 디지털 뱅크런이 터졌죠. 네, 정말 순식간이었죠.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디빅 모형이 경고했던 은행의 그 본질적인 취약성이 이게 디지털 환경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증폭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아, 기술이 위기의 전파 속도를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니 좀 섬뜩한데요. 맞습니다. 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나 AI 기반 신용평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같은 것들이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분명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따라서 위기 시에 어떤 심리적 안정을 주고 또 최종 대부자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 설계, 이런 것들이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그 신뢰와 유동성 문제에 대한 이분들의 근본적인 통찰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벤 버냉키, 더글래스 다이아몬드, 필립 데빅은 은행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금융 위기 시 대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데빅 모형은 은행의 구조적인 약점을 밝혔고, 버냉키는 금융종계 역할의 중요성과 위기시 정책 대응 원칙을 제시했죠. 이분들의 연구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해법을 내놓으면서 금융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론 비판점도 있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 세대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요. 특히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신뢰와 유동성이라는 금융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구는 오늘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해하고 또 확보하는 데 여전히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에 2022년도 경제학상 3인의 공동 수상자 벤 버냉키, 더글래스 다이아몬드, 필립 디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023년의 노벨 경제학상 3인의 공동 수상자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라우스, 앤 르류에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